그러니까 이건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 민혁이네 할아버지가 육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육사 민혁이가 95년생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라고 하면 60년 위로 올리면 7, 8. 한 35년생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박정희 부하쯤 되는 나이에 이제 육사 10기 막 11기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박정희 전두환 때 군대 한창 잘 나갈 때 군인을 했던 할아버지의 손자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육사 출신들이 뭐 단순히 뭐 군뿐만 아니라 뭐 관공서에도 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검사 아무 때나 꽂히듯이 이런 식으로 육사 출신들이 뭐 기업으로도 가고 뭐 어디 가도 많이 꼽혀서 그렇게 많이 잘 먹고들 잘 사셨는데 수석이 그 집안에서 나온 이 수석이라는 물건이 상징하는 바가 정상적인 방법 말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이 사회다라는 걸 상징하는 걸로 이제 수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방금 또 근세를 잡으러 갈 때 수석을 들고 간다라는 거에서 전 여전히 그걸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 내가 올라가고 수 있는 이 희망으로 너를 짓누르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그 희망이 자기의 머리를 치는 거죠.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나한테 희망인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이나 바람이 결국 그쵸. 나를 나중에 죽이는 기우가 근세한테 수석으로 맞죠. 오히려 2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희망을 갖는 거는 불가능해라고 해서 마지막에 놓는 게 아닌가. 기우의 상승 욕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렇죠. 때리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수석 자체가 갖는 그 수석이라는 물질 자체가 갖는 의미도 유사하잖아요. 그쵸. 딱 봐도 돌인데 네. 수석을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우가 껐던 그냥 허상이 아닐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돌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갖다 붙이고 싶어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기우한테는. 그렇죠. 특히나 자기가 동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민혁한테서 받은 거니까. 자꾸 그 윗세대에 이제 기웃거리고 싶고. 이제 눈도 안 맞추시는데요? 제가 그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배려를 좀 해주세요. 야, 뭐 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계속 하시면 서운합니다. 근데 많이 지금 참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 많이 참았어요. 한 10분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기우를 거꾸로 하면 또 기우제. 아니 우기 이렇기 때문에 좀 제 멋대로 우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내 맘대로 좀 해도 되지 않아? 라는 식의 마인드가 좀 느껴요. 아니 웃기려고가 아니고 좀 너무 그냥 좀 이게 배려가 없다. 제 책이라니까요. 나는 한 10개 던질 테니까 한두 개 살면 그거 내보내달라. 내가 뭐 근데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한 건데 이 근데 그 정도 문제가 뭐냐면 줘야지. 제가 10개를 던지면은 사람들이 하나씩 터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달라. 그래서 그래서 10개를 그래서 10개를 던져. 그래서 난 10번 웃긴 거야. 10명한테. 제가 볼 때는 청취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면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끼리 있으니까 잘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되게 만족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지금 이렇게 빌바오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즐기고 있다. 맞아요. 그게 타박받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 일본에는 대놓고 치코미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막 타박 주면서 하는 게.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영화 좋아하는 것도 거기 보면 그 만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 꿈은 모델입니다. 그럼 무슨 모델? 프라모델이요.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잠깐만요. 잠깐 쉴까요? 말 나오고. 저 때문에 쉬는 거 같잖아요. 아니요. 쉬고 싶었어요. 1시간 20분 해가지고. 그래요? 벌써? 잠깐 쉬시죠. 하이킥에 하이킥 안 봤어. 교장 선생님이 서민정한테 하는 굿이에요. 굿. 네, 잠깐 쉬고 돌아왔고요. 일단은 그 뀨님의 영등포 스타일. 네, 영등포 스타일 멘트 공격에다가
녹음실 자체에 좀 산소 부족 때문에 잠깐 쉬고 왔어요. 머리가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고 이제 냄새에 대한 얘기 할게요. 이제 냄새가 사실 또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죠. 그 다송이가 그런 얘기하죠. 그 똑같은 냄새나 이러면서 네. 김기사 다 좋은데 냄새가 그걸 못 참겠다. 냄새가 이런 선을 얘기. 넘어. 냄새가 선을 넘다 맞아. 근데 거기서 또 기정이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빠지는 냄새라고. 반지하 냄새. 냄새라고. 네. 그래서 샴푸를 다른 거 써야 되나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냄새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정이가 확실히 그 통찰력이 상당해요. 네. 금방 알아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놈이죠. 네, 원래 그 기정이라는 이름이 마라톤도 성공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 네, 훌륭하신 올림픽 분들은 영웅을 네. 그렇게 또 해야 될까요? 훌륭하신 분은 이름이 네. 기정이다. 네. 네. 이런 거 바로 네, 네, 네.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독자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맥락을 또 이렇게 끊어놓고 그래서 냄새가 어디까지 난다. 했더라? 심지어 시도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요. 냄새가 난다. 네, 냄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냄새라는 게 오감 중에 뭐 여러 중에 제일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후각이 제일 직방이지 않나.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가장 숨기기 힘든 게 냄새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불쾌한 쪽으로는 냄새가 제일 세지 않나. 그러니까 후각이. 예. 근데 동시에 그 불쾌함을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감각이잖아요. 누군가한테 타인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각으로 보는 건 사실 누가 보나 비슷한데 후각 같은 그렇죠. 경우는 민감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대박이기도 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상당히 좀 되게 신뢰가 되는 네. 표현인데 그러니까 냄새라는 게 그 가장 뭐 기정이가 얘기했듯이 바꿀 수 없는 거여서 가장 정체성에 가까운 어떤 후각이 가장 정체성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면은 당장 이 상황에서 얼굴을 감춰야 되건 감출 수 있는데 네. 냄새는 당장 못 감추잖아요. 그렇죠. 네. 차단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도. 막 발자국 이런 걸 숨기면서 걸을 수 있어도 냄새를 숨기면서 못 걸으니까. 연기를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이제 빡이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택이 동익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냄새에 대한 얘기. 그래요. 뭐 냄새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짧지 않나요? 더 할 얘기 있어요? 저 고등학교 친구랑 여행 갔던 얘기를 좀. 제가 처음 녹음 때는 그래도 그 메이드 카페 얘기도 사실은 별로 굳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이제 호의 처음 봤으니까 했는데 그까지. 들어볼까요 그래도? 별건 아니고. 별건 아니고.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여행 갔는데 네. 그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땀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땀 내서 난다고 같이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많이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필리핀이면은 그분도 땀 냄새 나지 않나요? 어차피 더우니까. 그렇죠. 근데 걔는 코가 민감한 애였고 아. 저는 코가 마비가 잘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화를 냈어요? 화내니까 한 2시간 동안 말 안 하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없었던 일로 했죠. 냄새는 안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참았네. 뭐 여행 왔으니까 그래도 뭐 코 마비 되겠죠. 그래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철이 없을 때였는데 제 친구 중에 입냄새가 좀 심한 애가 있었어요. 네. 때리셨나요? 아니요, 근데 네 입냄새 난다고. 네 이빨 좀 닦아라 이렇게. 근데 경상도 뭐 애들끼리는 뭐 그런 어떤 인신공격 되게 흔하고 뻔한데 근데 입냄새 난다는 거에 애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아마 처음 들었거나 아니면 인지하고 있거나 네네네. 노력을 했는데 안 고쳐지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격이면 사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는 사실 되게 낮은 수준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막 네 입냄새 막 똥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좀 정색해서 얘기해서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걔도 좀 되게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도 되게 상처라고 얘기를. 근데 확실히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되게 답답한 것 같아. 그 축구 선수들 해외에 가면은 마늘 냄새 난다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급도 안 해준다고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죠? 박찬호가 가서 마늘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먹었었다. 뭐 근데 이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래요. 안정환도 가서 그 이후로는 다 치즈만 먹었다 그러고 그래야지만 겨우 없앴다고는 맞아, 맞아. 하니까. 그 차별에 가장 잘 쓰이는 것 예. 냄새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셰프 분이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마늘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안 먹다가 딱 오니까 마늘 냄새가 나더라. 이런 그래서 막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마늘 냄새 나가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냄새가 난다. 사실 저희도 서양인들 만나면 냄새 너무 많이 나거든요. 먹는 게 그쵸. 달라서 그런지. 예. 서양인 분들은 또 뭐 육류 위주로 많이 먹으니까 네. 약간 저는 기숙사에서 한번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에서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냄새가 난다 했는데 저 구석에서 이제 서양인 친구가 런닝머신을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니까 아 서양 사람들이 우리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하는 느낌이 이런 그쵸. 느낌일 이게 수 있겠구나. 맞아, 치즈 냄새 비슷한 냄새 나요. 네. 그래서 저희 이것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재수학원들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가지고 네. 후반전에 약한 이유가 있다. 뭐? 뛰면 냄새가 나서 못 뛴다. 앞내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앞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양인들한테 그래서 약한 거다. 뭐 손흥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박지성이나 손흥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늘 냄새로 이렇게 커버를 했나? 코가 막혔거나. 예. 네. 예. 잘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인간이 이거 되는데. 농담이 아니고 제가 들은 농담. 얘기 한 건데 그래요? 제가 무슨 말 하면 농담인 줄 네, 알더라고요. 농담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지 그 않습니다. 이문식 배우 아세요? 이면식이요? 이문식. 이문식? 네, 이문식. 이면식. 임현식? 이문식. 이문식이랑 싸가지 없는 이 사람이요? 그거는 그거 누구야? 이건 유문식이다. 이문식 그 외에 달마야 놀자에도 나오고. 거기 그래. 키 작고. 강철중. 강철중에 네. 나오고. 네. 그래요. 그분이 예능 나오면 말장난 엄청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저는 옛날에 별명 김영철이었잖아요. 별명 김영철이 아니고 네. 김영철을 보고 제가 느낀 거죠. 나 김영철 같다 나. 그러니까 쉽게 질린다 그래가지고 네. 분명 재밌었는데 어제는 막 그래서. 그래요. 자 냄새 다음 뭐죠? 네, 냄새. 냄새 얘기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할 얘기 있었는데 말렸다. 이문 시간대 말렸어. 말렸어. 냄새 얘기해봤고, 그리고 이제 박 사장이 계속 얘기하는 선 넘지 마. 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 넘지 마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단어, 이 말의 숨은 뜻, 빈정님. 선 넘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 사장의 말에 기택이 화가 난 거는 그 선이 자기는 이렇게 쉽게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약간 나를 아래로 이렇게 깔보는 듯한 느낌도 동시에 들었을 것 같고, 그렇죠. 반대로 물론 이렇게 대놓고 냄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숨었다가 들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자꾸 선을 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되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발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선 넘지 마라는 말과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선 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고, 약간 그쵸. 까불지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대지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계급의식 발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칸과 뒷칸의 그 선. 네네네. 그러니까 설국열차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 기사는 이제 뒷자리에 같이 앉을 수는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자꾸 이제 기택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뭐 거기서 맥주도 마셔보고 아니면 차를 직접 운전도 해보고 하니까 자기도 자꾸 이제 박 사장처럼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가 내 집 같다 뭐 이런 발언도 그렇죠,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자꾸 넘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한 게 아닌가.
뭐 심하게 말하면 인격까지 모독한 것로 느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들 표현은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박 사장이. 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코를 쥐어잡는 장면에서는 이제 어쨌든 보여진 거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박 사장도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사람이고 막 네. 권위 이런 거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돈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니까 보스인 나에게 보스로서 대우를 해라. 그렇죠. 그 얘기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보면 서로 막 사장과 직원이 서로 이름 부르고 막 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he's my boss 이러면서 이제 뭐 보스에 대한 어떤 의식은 있고 또 보스가 시키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도 그쵸.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택이 박 사장한테 한 발언이 네. 뭐 영화에서 보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네, 그거 선 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 마지막에 그 숨어서 뭐 그래도 사랑하시긴 하시니까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좀 그런 비꼬듯이. 거, 네, 그거 선 넘었죠. 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업무 이외의 영역이라. 저는 그 앞 장면에서의 사랑하시죠는 네. 선 넘은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약간 올려 세운 네, 뭐 그거는 네. 올리는 건데 이미 뒷장면에서는 기분이 나쁜 상태였거든요. 음. 코 막고 그런 장면. 왜냐면 그 전에 운전할 때도 이제 조여정이 창문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네. 그 전날 거의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제 냄새가 선 넘어라는 얘기를 들어버렸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얘기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약간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 워딩이 뭐 하긴 뭐 어쩝니까 사랑하시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했었으니까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돈 받고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전 되게 오히려 잘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박 사장이. 그러니까 박 사장이 그죠 대놓고 김 기사가 기분 나쁜 척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돈 드리니까 참고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화냈으면 또 파티가 망가지고. 근데 이게 박 사장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게 돈 주니까 너는 해야지 라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박 사장이 뭐 그러니까 겉으로 냈을 때 뭐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았을 그렇지. 뿐이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건 맞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관계고 너는 돈 필요한 애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뭘 이렇게. 사실 근데 그거 주말 출근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차에서 뭐 커피 들고 있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코너링 같은 거를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뭐 테스트 같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죠. 하다가 뭐 사랑 얘기도 사실 뭐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나보다는 좀 아랫사람인데 왜 나한테 우리 가족 얘기 혹은 내 그렇죠. 감정 얘기로 이렇게 넘어오지? 하고 언짢은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 기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냥 호응해주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리액션만 할 수 있지. 진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 기사한테. 사랑하시나 봐요. 어쨌든 나를 평가한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모습. 네 사랑한 것 같다. 네가 뭔데 나의 형태를 정해? 뭐 그런 거 하는 거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 잘해주는 편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했는데 네네. 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이런 것들을 안 까먹고 챙긴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손잡이 근데 감독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올 때 손잡이를 빼잖아요. 못 나오게끔. 그런 다음에 찬장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송강호가 들어갈 때 저라면은 그냥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손잡이를 챙겨갖고 들어가는 모습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손잡이를 가지고 들어가야 문을 잠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었으면 놓쳤을 수도 있는 다른 부분이다. 감독이면 애시당초 그 손잡이라는 것들을 배제하고 찍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네. 아니 당연히 손잡이가 있어야지 문이 열고 닫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띠오님은 아마 굳이 손잡이가 없어도 되는 장면에 손잡이를 빼고 넣고 하는 장면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뭐 자발적인 벌레화 이런 게 아닐까. 우리 바퀴벌레를 얘기해 볼까요?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 네. 왜냐면 저는 여기서 그 송강호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한테 유일하게 화내는 장면이 뭐 바퀴벌레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화를 내던 모습에서 어쨌든 아내한테 힘이 안 되니까 굽히고 그 다음에 바로 바퀴벌레처럼 바닥에 숨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마지막에 박 사장이 마루에서 잔다고 하니까 거기서 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불 꺼지는 것 같아서 후두둑 나가는데 송강호만 가다가 박 사장이 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려.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그 바퀴벌레의 습성이잖아요. 가다가 딱 들킨 것 같다 딱 멈추는 거. 자기가 벌레된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되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진짜 그 뽀로로록 하는 게 바퀴벌레 같았거든요. 그 포즈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벌레처럼 기어가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자식들은 현재 다 일어나는데 자기가 마지막 벌레가 돼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좀 되게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생각인가 봐요. 아, 네네. 아니 좋은 장면이죠. 기억나요, 그 장면. 네. 제가 마지막 컨디션이 이제 오늘 좋지 않다는 점, 네. 리액션이 좀 뜨뜻미지근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번에는 안 그러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때는 뭐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분님이 띠오님은 만나면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나? 그럴 가능성도 한번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생각해 선후 볼 수도 관계가. 있겠네요. 네. 근세한테 수석으로 대가리를 맞은 네. 기우가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대사를 하잖아요. 뭐 음. 의사 같지 않은 의사가 있고 뭐 형사 같지 않은 형사가 있고 뭐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들에 스테레오타입? 대해서 뭐랄까 왜냐면 우식은 자꾸 자기가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들어가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정지소한테 물어보잖아요. 나 여기 어울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여기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어울리는가? 그걸 자꾸 묻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뭐 근데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그냥 그 머리를 세게 2번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현실 인식이 많이 흐려져 버렸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해프는 웃음을 네. 보여주면서 이제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 느낌 보여주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냥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사실 뭐 의사답게 생긴 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형사답게 생긴 게 뭐예요? 설명 안 하얀 되잖아요. 거탑의 이성균. 그건 뭐 드라마인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못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 좀 그렇긴 한가요? 근데 막 뭔가 의사답게 생겼다라는 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말투나 아니면 행동에서 형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덤벙대면 형사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저는 기우가 그냥 본인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서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 그쵸. 형사나 형사는. 그러니까 내가 그 박 사장네 집에서 과외를 하면서 뭔가 척했던 것들이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해서 웃음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웃겼다, 이런 현실들이 웃기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사건들이 한낱 꿈처럼 느껴져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아니면은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 헛짓했네 여태까지. 난 결국 이 자리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실소. 근데 보면은 기정의 그 납골당 가서도 계속 웃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거기서도 계속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그것도 그래. 자기 처지를 비우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될 거였어. 뭐라도 되는 것 같더니 그냥 조져버렸네. 뭐 우리는 결국 이런 운명이지. 내가 넘어가겠다고 생각해 잘못이지. 그래서 정작 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안 웃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 곳곳에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해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의문점, 문제의식 같은 거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립을 다루는 영화라서 그런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자는 이 영화가 사실 스테레오타입을 좀 깨잖아요. 부자는 좀 나쁘다.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뒤집는 영화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익내 가족이 사실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또 나이스하기도 하고 이른바 부자가 갖고 있는 어떤 매몰차고 잔인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반대로 가난한 기택의 가족은 그 사기를 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한낱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작품에서만 그렇고 실제에서는 저희도 가난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태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 못 배워서 저래라든지 그런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무래도 좀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더 자주 다룬 모습이 되게 힘들게 매일 시장 가서 뭔가를 파는 할머니나 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란 리아카 아이라든가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시거나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많이 다뤄왔으니까 말 그대로 좀 반대로 생각한 장면을 많이 넣은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쵸? 꼬아서 네. 아니면 가난한 너네들은 착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어떤 프로파간다를 쓸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돈도 없는데 못 돼서는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기준은 사실 뭐 부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 그런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는 좀 악하고 서민은 착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영화를 뒤집어서 이 영화에서는 좀 뒤집혀 있죠. 네. 반면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돈이 다림이다라고. 구김살을 펴줘. 예. 그쵸. 그건 전 정말 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많이 느껴요, 저도.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획이 무너지면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 파워에서 해맑음? 나오는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작은 승리의 기억들이 나를 뭐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듯이 승리를 해본 적이 많은 사람들은 밟고 일어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실패에 매몰돼가지고 성격이 파탄나는 거죠. 파탄까지는 좀 그런가? 근데 그게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성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당장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구김살이 없을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회를 잡았는데 이걸 조져버리면 이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될 비용 같은 거가 먼저 들어온다면 사실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쵸, 예. 근데 기회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그냥 뭐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기회를 줬다고 해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앞서 말한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그냥 다음에 계획 세우면 되지. 뭐 웃으면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냐. 너는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 이런 얘기. 네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자리인 거야. 미래를 바라봐야지. 그럼 약간 이런 식의 폭력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학교 때 어느 누나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쁜 애는 성격이 나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예쁜 애들은 주변에서 사랑받으니까 사랑을 주는 거고, 다른 애들은 욕밖에 안 먹어서 악밖에 안 남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불편한 진실이잖아. 근데 생각할수록 불편한 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거 이렇게 됐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개그를 안 받아줘서 악밖에 안 남았다. 그때 말씀 좀 성의가 너무 없다고. 악밖에 안 남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개그를 안 받아줘서 악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개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좀 더 맥락을 담거나 좀 더 연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능청스러움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식의 좀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머릿속에 단어가 스치면 그걸 뱉는다. 뱉은 다음에 안 던진 그게 개그다.
라고 생각한다는 게 안 던진 척하면 네, 되는데. 배트볼도 안 던진 척하는 경기. 그 이제 집에 알겠습니다. 가서 이제 누웠을 때 생각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진짜 싫은 게 음. 말장난 주로 하시는 분이 이거 지금은 안 웃긴데 나중에 가면 웃겨라고 꼭 얘기하시는 분이 샤워하다가 보면 웃겨. 네. 응. 그런 거 안 웃긴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그거 재밌었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번에 녹음하셨잖아요. 편집을 빌바오님이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안 웃었어요? 그냥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지난 방송은 네. 오히려 약간 좀 눈치 보시고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은 오늘은 한 발 더 지금 나아갔다. 눈치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네, 제가 좀 그런가 봐요. 좀 이렇게 좀 놓치고 있나 봐요. 그래, 하여튼 그 가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가난하면 아무래도 좀 악한 성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이랑 비슷하게 가난하면 아무래도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또 한정된 자원을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좀 더 야가지고 좀 더 교활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물론 자기 태어난 어떤 천성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네. 아직은 안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의 천성 네, 탓을 네, 더 네.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 이 영화가 좋은 점이 이제 그 구조를 잘 비춰졌기 그쵸.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는 구조와 부자인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도 잘 보여줘서 서로를 좀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사람이 좀 약은 게 그러니까 연민을 좀 누군가 나를 연민해주면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내가 털어먹어도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좀 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중에. 최근에 그 네. 데블스 플랜이라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봤죠. 거기 보면은 거기 일반인 중에 자꾸 불쌍한 척 해갖고 그 얻어내는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그걸 보고 와 저걸 전략적으로도 쓰는구나 그런 그쵸. 생각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돈도 좀 많고 좀 그래도 씀씀이가 좋은 친구들 앞에 가서 약간 불쌍한 척을 좀 하면서 좀 얻어먹고 네. 근데 걔는 근데 얻어먹으면서도 뭐 얘네 돈 많으니까 뭐 얻어먹어도 그렇죠.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돈 없을 때는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대학생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 호의를 사실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 군대에 있을 때 보통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장교분 중에 한 분이 누군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탁을 바로 거둬.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부탁을 안 하는. 징징대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누군가 징징대면 너는 울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면은 개인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늘은 좀 그 유쾌하게 받아칠 만한 어떤 레벨이 지금 안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러면 컨디션 관리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네. 부자라고 해서 착할 거다, 나쁠 거다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서 착할 거다, 나쁠 거다 이런 거는 편견이다 이런 것도 한번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100회 특집답긴 하네요. 보통 이제 방송국들도 개국 5주년, 10주년 해가지고 대하 서사 기획한다 발표하잖아요. 지금 딱 발표한 느낌. 고려 거란 전쟁. 그 공간으로 많이 표현을 잘 해냈는데, 그러니까 사회 수직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직성을 띌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게 항상 좀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계급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계급 없는 사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왜냐면 저 동물들한테도 계급 다 있고 네네. 뭐 또 어느 나라 계급이 없는 국가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신분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뭐 신분제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 층위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계급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계층 이동을 얼만큼 자유롭게 사회가 가져가느냐의 네. 차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에 그 차이를 크게 하려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기득권인 윗 계급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계층 구조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 사회는 유독 더 그들끼리의 문화가 되게 공고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이렇게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하죠. 그런 문화도 상당히 좀 있고 또 잘 되는 사람끼리 챙겨주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튜버들 봐도 보면은 콜라보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르텔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방송 키워주고 이런 거. 그런 대체적으로 부분은 저는 좀 의사 파업도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의사 늘린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바운더리에 왜 사람이 더 들어와야 돼?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어느 집단이든 분명히 돌연변이가 있거든요. 네. 그 조금 더 사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네. 자기의 집단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바로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죠. 힘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이익을 네. 얘기하는 사람을 왕따시켜 버리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들도 그 돌연변이들도 힘을 가지려면 자기들의 네. 집단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야 네. 다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끼리의 부패도 심해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일단 그런 상위층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보면 또 밑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상위층이 아닌 네. 일반 서민이나 뭐 하층 분들은 또 서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배척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뭐 사기도 좀 치고 막 뒤통수 때려가면서 그렇게 먹고 네. 살아야 되는 경우 아기 다툼이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룰과 세팅과 서로 간의 도움으로 인해서 조금의 노력만 하더라도 자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위치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힘이 안 들면서도 좋은 위치를 계속 차지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은 진짜 처절하게 싸워야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이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게 그 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존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거 챙겨주고 많이 하죠. 영화에서도 보면은 당일 아침에 불렀는데 다 오잖아요. 파티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왜 가능할까를 고민해봤는데 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네,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의 대상이 밑에 이제 하위층이 일단 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착취하면은 당연히 생존이 되니까 이들은 그냥 여유가 있이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좀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으려면 누군가를 이렇게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빠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혹은 내 바로 아래에 있는 혹은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구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적은 자원을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기득권층에서 적은 자원을 던져주고 이제 너네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그렇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되잖아.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저기 기득권층은 자기들은 공정한 경쟁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가장 공정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파이를 아예 안 주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적당히 주고 선심 쓰듯이 얘기하고. 그리고 경쟁이 원래 이 사회 기본 원칙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래도 정치 쪽에서는 평등하게 나눠져 있는데, 네, 맞아요. 물론 따지고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에 따라서 뭐 표의 등가가 좀 나뉘고 뭐 이렇게 휩쓸리면서 막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 쪽에서는 명목상으로나마 평등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강제적으로 평등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그래서 항상 계층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의 수입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계층이 계속 생기는 건 당연하다. 네. 사실 지금 예를 들어 월급 250만 받으면은 네. 상위 한 30% 안에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50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근데 상위 25%가 아닌 75%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아래를 아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디어나 이제 SNS가 되면서 오히려 그 상위 25도 아닌 상위 10%들의 삶만 계속 비춰지니까 10%도 아니고요. 한 1% 정도 되는 삶만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박탈감도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온갖 언론에서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이 가난한 건 이들 잘못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몰아가는 괜찮은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에 못 다다르고 있는데, 그 기준들만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숨기려 들거나 그렇죠. 네.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 먹으면서 숨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자조적인 말들이 막 많잖아요. 많이 유행하죠. 근데 그거를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보다 분명히 뭐 절대적으로 따지면 지금의 세대가 예전 세대보다는 빈곤하지 않겠지만, 지금 얘기 나눈 걸로 보면 되게 상대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빈곤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특히나 청년층 네네. 아니면 하위 계층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근데 예전의 환경만 이렇게 잣대로 들이밀면서 너네는 지금 배가 부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선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좀 안쓰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새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취업이 안 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옆집 편의점은 편의점만 들어도 한 달에 400번 되더라. 아, 아빠 편의점 뭐 지으려면 돈이 얼만데. 우리 아버지가 저의 처지를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부재나 이런 측면은 당연히 어느 세대든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지도층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사회가 나아갈 수가 없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저성장이 오래됐고 또 앞으로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그 틈새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빵빵, 그러니까 서민층에서도 부자로 커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텐데, 경제가 그래도 좀 호황이 돼야. 근데 앞으로도 호황일 가능성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한계치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계층 간의 어떤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곧 대학교 때인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누군가 해가지고 제가 야, 노력도 재능이래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대부분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거 그냥 뭐 걔네들이 하는 말이지 그랬는데, 요새는 모두가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나는 노력도 일부의 재능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될 수 있어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에라는 그 단어가 갖는 되게 허황되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요새 저도 많이 좀 느끼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열정, 막 이런. 네. 열정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때 저희 같이 외쳤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들었어. 컨디션이 응. 좋을 때여서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또 왜 그럽니까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선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진지할 때는 조금 참아주세요. 네. 이건 대화에 대한 예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봐서 들어오셔야죠. 예. 어쨌든 뭐 예전에 뭐 열정, 노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긍정하고 이런 분위기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게 좀 열정, 노력 이런 거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좀 짜증이 날 정도? 가끔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이 안 풀리던 시절에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솔직한 마음으로 지랄 약간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되게 열정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윤호. 뭐 그런 분들, 뭐 박진영이랄지, 뭐 비랄지, 뭐 이그라이. 네? 이게 너무 오래된 분 아니에요? 이종수 씨. 이그라이 이종수 씨 오랜만에. 근데 계속 추억은 방울방울하면서 00년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어쨌든 빨랑 댄스 신고식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네, 보기 싫고. 지금은 뭐 그런 감정은 지금 없으시죠? 이제 그냥 저 사람들 저런 캐릭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윤호연우나 비나 뭐 박진영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재능도 있고 네. 또 운때도 잘 맞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게 아기가 잘 맞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겠죠. 네,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니까 신나서 또 노력하고 네, 그렇죠. 또 성과가 나오고 이런 어떤 좋은 사이클에 타 올라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사니까 노력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이클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허탈해하고 네.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이런 불평등의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그냥 상위층에 못 가서 부럽다? 배 아프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한 것 아닐까.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배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이 불평등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불평등의 구조를 타파할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못할 바에는 가지 못하니까 타파해야 되잖아. 네. 약간 사고 흐름이 네. 내가 만약에 거기를 갔으면 저는 지금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다수가 그냥 눈을 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사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를 지배하는 측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분노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사람들한테 분노가 가야지 정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분노하지 않죠.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사람한테 분노하는 게 그렇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습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맞아요. 그 가끔씩 등장하는 돌연변이들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아닐까. 돌연변이라는 말은 이제 기득권층에 가깝지만 이 세상을 더 전체를 생각하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근데 그걸 조롱하고 있다는 그렇죠. 게. 한때 그런 말 했어요. 강남좌파. 네. 그 엄청 비웃었잖아요. 곽튜브 씨 아십니까? 알죠. 그 분이 약간 찐따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웃겼던 게 자기는 찐따의 대명사로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웃사이더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이. 근데 막상 성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기를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이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근세가 송강호를 바라보는 느낌? 네. 네. 또 나랑 똑같은데 왜 올라가? 근세가.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너가 왜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해? 그 조금 더 근세는 근데 빡친 거는 문광을 죽여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문광이 충숙한테 하는 걸로 하죠. 뭐. 에?
개그예요 이거? 아니요 걔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뭐야? 그 문광이 아니 근세가 그 아, 빡치는 거는 그죠. 원래는 그냥 많은 거 안 바라고 네. 그냥 나 여기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광이 그러니까 충숙한테 기택한테 화난 게 아니라 문광 충숙 그러니까 어쨌든 기택인의 가족이 문광을 죽였기 때문에 네. 근세가 돌변해서 분노를 네. 표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바꿔서 네. 문광이 충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같아. 아니 딴 충숙이 문광한테 한 거죠. 뭘 우리가 음. 뭐가 같냐고 한 대사는. 아 근데 방금 발언이랑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철회하실 거요? 폐지. 아 폐지요. 철회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아니. 이거 박명수가 한 네. 드립이 있어요. 그 밈에 너무 온갖 밈을 다 들고 나오시니까 아무튼 소화가 그런 어렵네요. 것들이 많이 확실히 있잖아요. 네. 네가 뭐가 달랐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 정리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다수의 상식하고 좀 가까운 네. 현상은 되게 불평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되게 응집해서 네. 사회를 바꾸고자 이렇게 한 발 더 그쵸. 나아가고 이런 모습인데 맞아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들끼리 싸우고. 근데 그런 것들조차 사회 기득권층이 의도한 바인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먹이 하나 던져주고 네네.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씁쓸하죠 요새. 네,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잘나도 그게 짜증나고 얘가 못나도 짜증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자는 심보도 그렇죠. 생기는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잘나도 짜증난다기보다는 잘났는데 날 안 도와주면 짜증나. 그렇죠. 그냥 잘나기만 하면 짜증나는 거고. 그리고 나 잘났어 얘기하면은 네가 뭔데 잘나 이걸로 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못났어라고 하면 야 너만 힘드냐 이걸로 가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거 어쩌라는 거야? 주식 잘 됐다, 코인 잘 됐다 하는 친구들 중에 나한테 밥 맨날 사주면 그 친구 안 짜증나요. 근데 잘 됐다라고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짜증나는 거지. 아유 밥 사줘도 이것밖에 안 사주네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들은 말을 종합해 보자면 이제 힘 있는 사람끼리는 오히려 서로 도와주면서 힘을 유지하려고 네. 하고 힘 없는 사람끼리는 서로 싸우면서 없는 힘 서로 서로 빼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지나치게 현실과 가까운 것 같아서 불쾌한 거고. 그렇죠. 기생충이 그런 뭐 피자집 사장과의 어떤 다툼이랄지, 그렇죠. 문광과 충숙의 다툼이랄지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죠. 결과적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봉준호가 이런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좀 예전같이 느껴지는 어떤 희망이 안 보여서 네.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가장 최근작이었던 설국열차랑 비교해봐도 그렇죠. 설국열차는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희망이 있다 네, 하는 느낌으로 끝나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희망보다는 그냥 더 깊숙한 절망으로 보내는 결말이었어서 네. 이 사람이 항상 그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이른바 얘기하는 운동권스러움 그렇죠. 민중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몽하는 네, 뭐 민중들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식의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색깔이 깔려 있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이번 기생충에서는 약간 우울하게 끝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죠. 불가능한 것 같다. 설국열차에서 마지막에 네. 남녀가 살아남고 네. 마지막에 곰을 보면서 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네네네네. 보여주면서 끝났다면은 네. 약간 기생충은 아시발 꿈 하면서 이제 그렇죠. 설국열차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죽은 상태에서 북극곰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몸이 불타면서 끝났구나 하면서 끝나는 느낌인 거예요. 이 네네. 기생충은. 그래서 봉준호마저도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봉준호가 보는 세상은 보고자 하는 세상은 예전 작품에서 충분히 많이 다뤄진 것 같고 이번 작품에서는 본인이 지향하는 이상이나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의 우스운 장면을 더 지향했던 것 같고 동시에 되게 그게 허점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그런 거와 연결 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터뷰로 한번 봤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굳이 양극화나 경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결부시키지 않아도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이야기를 넓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객들한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희망이 없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이게 또 거울 기생충이- 같은 예, 기능을 한다. 그러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 개봉했을 때 이 밈처럼 소화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노래? 여러 가지 밈이 있었죠. 문광을 흉내낸다거나 음. 문광 흉내내는 개그맨들 되게 많았고 아, 근세 흉내내는 개그맨들 되게 리스펙. 많았고 리스펙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송강호의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만 이제 휘자가 됐고 오히려 이성균이나 조여정에 대한 밈들은 거의 소비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도 사회적으로 비웃는 대상들은 아래에 있는 대상들만 비웃는 게 아닌가 저런 식으로 오버했나요 제가? 네, 좀 오버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과해석. 뭐 과해석할 수 있죠. 네. 그 오버랑 과해석이랑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계 방향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는 못하지. 근데 뭐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반대로 그 친구에서 뭐 밑구멍이 벌렁벌렁하나 이거는 반대로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나 이걸로 농담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누가 그런 농담? 김신영은 해야잖아요. 아 그래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나 이거 그래? 아시죠? 아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농담이 되는데 뭐 어. 시계방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조차 이런 밈이 소비되는 것조차 예, 감독의 하여튼, 의도가 다 있다. 감독의 의도랑 다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걸 해석할 때 저거 아랫 사람들은 우리가 놀려 먹어도 어떻게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 공감을 하는 게 기택의 가족에 더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두 가지가 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공감을 하는 것과 공감이라기보다 어쨌든 문광이나 근세한테 공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비우는 그 사람들을 놀리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 놀린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네. 근데 좀 웃기기는 시계 방향이 더 웃겼거든요. 근데 웃기는 걸 내가 뭐. 제 개그 코드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제 개그 코드가 다른 거. 네, 되게 네. 쓰러지시겠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힘들. 쾌해지셨는데요. 제가 모든 방송을 안 들어봐서 그런데 다른 게스트분 중에는 뭐 비슷한 캐릭터가 없나요? 이 정도까지는 네. 네, 없었죠. 나오지 없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시구나. 네. 여기 나오신 게스트가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뭐 20명 되시나요?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뀨님을 영화 모임 할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오히려 빌바오님의 이런 반응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네. 사실 근데 다 이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뭐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 주제가 처음에는 약간 이거 좀 너무 우울하게 그렸네. 그러니까 네. 봉준호가 사회 비판은 잘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을 주는 스타일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생충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우울하게 끝나는데 뭐지? 했다가 2번, 3번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비판에 너네 서민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 너네 이래서 안 돼 라고 조롱하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뭐 기득권도 부자인 사람들도 막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여주고 가난한 사람도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여주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자. 우리 사회가 이렇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인식을 해야 개선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선점을 주기보다는 그냥 인식을 해주는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생충이. 그래서 오히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좋아할 만한 구석이 또 있지 않았을까. 옛날처럼 막 계몽적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봉준호가 기생충 전까지는 하고 싶었던 말을 계속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생충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내려놓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큰 수상을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성과를 이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네. 할지 네. 아니면 기생충과 같은 포지션을 유지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의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작품이 미키 세븐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키 세븐 어떤 내용일까요? SF던데요. 아, SF군요. 그리고 그 제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만화랑 좀 다. 미키 6였는데 7으로 바뀌었는데 아, 숫자가 그래요? 달라요. 7인데 9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다른데 네. 뭐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봉준호의 색깔이 그 서양 SF에도 들어갈까? 원작이 있는 그런 설국열차가 프랑스 원작이니까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봉준호가 연출하는 나오니까, 예. 네. 마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궁금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봉준호가 네. 연출하는 마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네.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느냐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뭐 기생충 얘기 뭐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시간 되나요? 시간은 뭐 있죠. 네. 아니 방송 분량이 다 채워졌나요? 분량은 충분히. 아직 갈증이 좀 남으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송강호의 희망적인 송강호랜다. 봉준호의 희망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괴물도 희망적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살인의 추억이 희망적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계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네,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못 희망적이진 듣고. 그러니까 저는 희망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소한 발견할 수 있는 뭐 희망 한 방울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들어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절망으로 끝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모습, 다 같이 몸부림치는 모습,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기생충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좀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닌가. 냉정하게 표현 그냥 그 설국열차만 비교했을 때 네. 그렇게만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제 생각. 제가 또 오버했군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반응이 안 좋기는. 두 분 다 어디로 튀실지 모르는 눈치인데요, 서로가. 합방 영원하라. 소감 마무리하고 듣고 이제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빈정님 소감 먼저 얘기해볼래요? 저는 아무래도 교양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는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게스트로 나올 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좋죠. 그래서 네. 나한테 편하죠. 그래서 오늘도 뭐 띠오님도 원래 오랫동안 알던 사이고, 네네. 그다음 빌바오님도 방송 통해서 꽤나 접했던 예. 분이시기에 되게 즐겁고 편하게 방송을 했고 여유가 표정에서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처음 왔지만 긴장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네네네.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거웠고 제가 아는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뜻깊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기생충을 개인적으로 이번에 두 번째로 보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녹음을 하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좋았고 나눈 얘기들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었지 않나. 지훈님은? 저는 이제 예상한 만큼 농담은 던지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예상한 만큼이 안 된 정도예요 오늘? 네. 그리고 저 되게 많이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리고. 조용히 했다고요? 조용히 하라는 눈치 자꾸 보내줘서. 제가 눈치를 많이 줬다? 네. 그래서 많이 조용히 있었다. 눈치를 주신 거죠? 잘못 느낀 건 아니죠? 띠오님이.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좀 배려해 주세요. 본인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알겠지 뭐 따라와 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네. 서로가 서로 배려하는 거죠.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무조건 배려 안 하고 눈치 주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방송 섭섭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배려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띠오님이? 아니. 저를? 빌바오님이 제 농담 많이 받아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받아줬는데 네. 받아준 걸로 오해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래서 있어요. 오늘 많이 웃기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 제가 아쉽죠. 보니까 오늘 약간 웃음으로 약간 기준을 삼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봉준호 여전히 좋아하고요. 근데 저번 에피소드보다 만족스러워요? 모르겠어요. 방송 들어봐야 알겠어요. 전 방송 들을 때는 계속 여기서 이걸 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도 안 듣고 이걸 했어야지 이 생각을. 아무튼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미키 세븐이 원작이고 네. 봉준호 작품은 미키 세븐틴이더라고요. 음. 그런 거 말씀드리고 보안까지. 봉준호 작품 좋아하고 아무튼 기생충 한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기생충이 아니고 딴 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려 그랬었죠? 까먹었어요. 부산행. 네, 맞아요. 부산행을 나는데. 그래도 기생충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뭐 이성균 씨 추모 하나 처음에서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좋았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네. 좀 더 재밌고 참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다. 이미 방향이 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참신한 방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참신과 띠오님이 생각하는 참신이 저는 빨간색 생각했는데 네. 파란색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참신 해오겠다라는 뜻은 네. 더 파래져서 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띠오님은. 저랑 더 반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극한 대립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얘기하다가 맞아 못한 게 이 영화가 좀 다시 보기 불편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네. 기호와 기택의 관계가 음. 저한테 너무 아프게 다가와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저야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니까 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뭔가 모든 서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어떤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교육들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살아라고 부모님들이 다 그치고 한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부모님이 못 해낸 어떤 부담 임무 같은 게 나한테 넘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기우가 약간 기택이 못 해낸 일, 그러니까 부를 획득해서 가족들을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 임무를 기택이 못한 건데 기우가 떠 안아서 되게 힘들어하고 뭐 무모한 계획을 세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네. 저의 모습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가 더 해서 막 집안에 뭔가 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스스로를 좀 보게 돼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뭐든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못 해낸 임무에 대해서 부모님이 짐을 지우려 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알아서 좀 스스로 느껴서 부담을 느껴 하는 게 약간 우리나라 사회에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네.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마다 뭐 빌바오님은 그런 지점에서 의 기억을 떠올렸다면 또 누군가는 기택의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비참함을 들킨 것 때문에 씁쓸함을 느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인 분들은 이제 기택에 집중해서 그 공감을 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쪽에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돈 없어서 짠했던 순간들이 몇몇 지나가긴 했어요. 네. 녹음도 아주 재밌게 했다고 생각해요. 네. 좋았습니다. 민정님도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놀러 오시고. 네. 네, 띠오님은 다음에 또 2월 달까지 일단 해볼게요. 2월 달까지. 네. 아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기회. 아예 기회를 드리고 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못 맞춰줄 수 있다. 띠오님의 어떤 좋은 파트너는 이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의 케미를 한 번 더 보고 진짜 두 번 맞다면 내가 완성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려고. 근데 저번에 하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변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은 약간 아니야. 그래도 일단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듀님이 이브닝이랑 같이 나와서 아, 행복한 케미를 보여줬으면은 뭐 꽤 방송 재밌게 되겠죠. 뭐. 네. 두 분이 행복하면 뭐 저도 볼 수 있고. 아, 제가 이렇게 너그럽게 안 살아봐서 그런지 너그럽기가 참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네. 한국 영화의 미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기생충 이후에? 기생충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앞에. 아 했나요? 앞에 좀 해버려서. 어.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직도 2월에 갈증이 또 기획이 있어요. 아직도 갈증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 좀 저 쉬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제발. 나 힘들어 좀 끝냅시다. 물면 놓질 않네. 내가 아까 컨디션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가 용해여서 기운이 세요. 아주 용. 예, 용띠거든요. 강하게 못해. 보내주십시오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쳐주세요.